저는 제시카 톰슨 35세입니다. 친구들은 제스라고 부르죠. 지난 12년간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만 파고든 엔지니어예요. 구글에서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지금은 AW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애틀 본사에서 부팀장인 마크가 저를 불렀어요. 제스, 애리조나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애리조나 피닉스, AWS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그곳의 기후였어요. 여름 평균 기온이 43도, 최고 기온은 48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복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도전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자랐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는 익숙했어요. 게다가 미국 냉각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자부심이 있었죠. 캐리어, 트레인, 존슨 컨트롤즈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일하며 쌓은 경험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제스. 이번 프로젝트는 좀 특별해. 마크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으며 말했어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브랜드들을 봐. 우리가 늘 써온 미국 브랜드들도 있고, 한국 브랜드들도 있어. 한국?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삼성과 LG 말하는 거겠죠. 스마트폰이나 TV로는 유명하지만 산업용 냉각 시스템에서는 아직 미국 브랜드들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브랜드요? 가격 경쟁력은 있겠지만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는 그게 말이야, 제스. 최근 몇 년간 JD 파워 조사를 보면 삼성이 8개 부문에서 1위를 했거든. 그리고 작년에 페이스북이 오리건 데이터 센터에 LG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장애율이 90% 감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잠깐, 그게 사실이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쓸 리는 없는데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총괄해줘. 4개 브랜드 모두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커리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어요. 무엇보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브래드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혼 후 아이 아빠와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만나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6주 동안 애리조나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브래든이 실망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브래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출장 가는 거야? 17세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미안해, 브래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더 안정적으로 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알았어, 엄마.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서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3일 후 저는 피닉스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5월인데도 기온이 벌써 41도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텍사스 더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렌터카를 몰고 건설 현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한국 브랜드들이 아무리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결국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미국 기술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 12년간 쌓아온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피닉스 첫날 아침 숙소에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브래든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물리 시험 잘 봤어. 에어컨 원리 문제 나왔는데 엄마 생각했음. 아들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17살 아이가 혼자 시험 준비하고 결과까지 혼자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오전 9시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온이 38도였어요. 현장 매니저인 토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제스, 어서 와. 오늘 일정 설명해 줄게. 우선 옆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부터 견학하자. 그들이 어떤 시스템 쓰는지 보면 도움될 거야.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는 저희 건설 예정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외관만 봐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바깥은 39도인데 내부는 시원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인데도 에어컨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페이스북의 시설 매니저인 데이브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엔지니어 특유의 꼼꼼함이 느껴졌어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시설이 AWS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데이브가 저희를 냉각 시스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거대한 시르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모두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삼성이었어요. 이거 전부 삼성 제품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데이브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2년 전에 전면 교체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쓸 리가 없는데 게다가 전면 교체까지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혹시 이전에는 어떤 브랜드를 쓰셨나요? 캐리어였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여름마다 고생이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이브가 태블릿을 꺼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7월 기록이었어요. 연속 5일간 46도를 넘나든 폭염이 있었는데 그때 캐리어 시스템 중 30%가 과부하로 셧다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버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어요. 다행히 비상 시스템으로 버텼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35도면 서버가 손상될 수 있는 임계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으로 바꾸신 건가요? 네, 삼성이 디지털 인버터 A4 기술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봤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일부만 교체했는데 데이브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여름 기록이었어요. 작년보다 더 심한 48도 폭염이 일주일간 지속되었는데 삼성 시스템은 단 한 대도 셧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온도 편차도 0.5도 이내를 유지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장애율이 90% 감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전면 교체를 결정한 거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상식과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미국 브랜드가 항상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혹시 에너지 효율성은 어떤가요? 그것도 놀라웠어요. 전력 소비가 30% 줄었거든요. 애리조나 전기로 생각하면 엄청난 절약이에요. 데이브가 월별 전기요금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으로 교체한 후 여름철 전기료가 월 85만 달러에서 59만 달러로 줄어든 기록이 있었어요. 연간 300만 달러 이상 절약한 셈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브래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해. 브래든아, 너는 고정관념이 깨진 적 있니? 고정관념이요? 작년에 물리 선생님이 한국인이셨는데 처음엔 영어가 서툴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인 선생님들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아들의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엄마도 지금 그런 기분이야. 일이 예상과 좀 달라서.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저도 엄마 믿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어요. 장애율 90% 감소, 에너지 효율 30% 향상, 연간 300만 달러 절약.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12년간의 경험을 하루아침에 뒤엎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테스트에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삼성 에어컨들이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48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그 시스템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말이에요. 테스트 3일차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비교 테스트가 시작되거든요. 4개 브랜드의 에어컨을 동일한 조건에서 72시간 연속으로 돌리는 실험이었습니다. 브래든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아들이 혼자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동안 저는 여기서 에어컨 테스트를 하고 있다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토니가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어요. 4개의 동일한 테스트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30평 크기의 서버렉 20대씩 설치되어 있었죠. 제스, 준비 다 됐어. 캐리어, 지멘스, 삼성, LG 순서로 배치했고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놨어. 저는 각 테스트룸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온도 센서, 습도 측정기, 전력 소비량 측정기까지
모든 장비가 정확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번 테스트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서버들을 풀로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부 온도를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50도였죠. 처음 6시간까지는 모든 브랜드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설정 온도 18도를 잘 유지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외부 온도가 45도를 넘어서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시스템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18시간 지점에서 온도가 19.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겨우 1.5도 차이였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치명적인 수치였어요. 지멘스는 24시간을 버텼습니다. 독일 브랜드답게 안정적이었지만 전력 소비량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15% 높았어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아쉬웠죠. 그런데 삼성과 LG는 달랐습니다. 30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18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센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36시간 지점에서 저는 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정전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5분간 전력을 차단한 후 다시 복구하는 테스트였어요.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캐리어와 지멘스는 재가동 후 온도를 다시 맞추는데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버룸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갔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서버 손상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삼성과 LG는 놀라웠습니다. 재가동 후 3분 만에 18도로 복구되었어요. LG의 띵큐 AI 시스템은 정전 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가 즉시 최적 모드로 복구했고, 삼성의 디지털 인버터는 전력 복구와 동시에 최대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의 기술력이 정말로 뛰어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브레든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다 끝났어요. 물리는 좀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할 만했어요. 고생했어, 브레든.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대신 엄마 일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실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4개 브랜드의 에어컨을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엄마, 그럼 한국 제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테스트에서는 그래 보여. 솔직히 엄마도 놀라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제 친구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거든요. 엄마도 편견 없이 봐주세요. 17살 아들의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60시간 지점에서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외부 온도를 52도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애리조나에서 실제로 기록된 최고 온도였거든요. 캐리어는 50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과부하로 자동 셧다운되었어요. 지멘스는 54시간까지 버텼지만 온도 편차가 심해져서 서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LG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72시간 내내 18도, 0.3도 이내를 유지했어요. 전력 소비량도 다른 브랜드들보다 40% 적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토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스, 이런 결과는 처음 봐. 20년간 이 일 해왔는데 한국 브랜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온도 정확도,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복구 시간, 모든 면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압도적이었어요. 문득 브레든이 어렸을 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왜 어른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때는 단순한 아이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깊은 통찰이었네요.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 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12년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엔지니어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테스트 3주차,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개 브랜드의 에어컨 시스템을 나란히 설치하고 72시간 연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캐리어, 트레인, 삼성,
LG, 각각 동일한 조건에서 48도의 극한 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7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에어컨들이 일제히 멈췄고 모니터링 시스템마저 블랙아웃 되었어요. 정전이었습니다. 현장 매니저인 토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제스, 큰일 났어. 송전선 고장으로 이 지역 전체가 정전이야. 복구까지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8도 사막 한복판에서 6시간 동안 냉각 없이 버틸 수 있는 서버는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AWS 본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전으로 모든 게 망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비상 발전기는 30분 후에 가동 예정이야. 그 전까지는 30분. 48도에서 30분이면 서버실 온도가 40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용 서버들이 손상될 위험이 컸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AWS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진짜 테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정전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30분 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급작스러운 전원 공급 중단과 재시작으로 이내 일부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캐리어 시스템부터 점검했습니다. 재가동은 되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압축기가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온도 제어가 평소만큼 정확하지 않았어요. 30분간의 정전이 시스템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트레인 시스템은 더 심각했어요. 재가동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고 수동으로 여러 번 리셋해야 겨우 작동했습니다. 그마저도 냉각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 브랜드들은 달랐습니다. 삼성 시스템은 전원이 복구되자마자 자동으로 부드럽게 재가동되었어요. 마치 정전이 없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도 즉시 설정값으로 돌아왔고요. LG 시스템은 더 놀라웠습니다. 띵큐 AI 기능이 정전 상황을 학습해서 재가동 시 서버실 온도를 더 빠르게 낮추기 위해 초기 출력을 자동으로 높였어요. 10분 만에 평상시보다 2도 더 낮은 온도로 안정화시켰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정전 상황을 겪었는데 브랜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요. 특히 한국 브랜드들의 자동 복구 능력은 12년 경력의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브래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17살 아들이지만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 상태를 파악하더라고요. 오늘 정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야. 정전이요? 텍사스 윈터스톰 때처럼요? 브래든이 2년 전 텍사스 대정전을 언급한 거였어요. 그때 저희 집도 3일간 정전되어서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다행히 이웃집 한국계 가족이 휴대용 배터리와 담요를 나눠줘서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비슷해. 그런데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어.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기계는 바로 회복되고 어떤 건 한참 고생하더라. 그럼 바로 회복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혹시 그 좋은 기계가 한국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물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한국 기술이 요즘 진짜 좋아졌다고. 특히 전자제품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낫다고 하셨거든요. 물리 선생님. 작년에 브래든이 말했던 그 한국인 선생님이었겠죠. 17살 아이가 물리 시간에 듣고 온 이야기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과 일치한다니 신기했어요. 맞아. 브래든, 오늘 본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정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오히려 각 브랜드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셈이었어요.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말이죠. 데이터도 명확했습니다. 정전 후 복구 시간 삼성 3분, LG 5분, 캐리어 15분, 트레인 23분, 온도 안정화 시간 삼성 8분, LG 10분, 캐리어 25분, 트레인 30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브랜드들의 자동 복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AI 기능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 한국 기술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72시간 테스트가 끝납니다.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본사에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6주간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마치고 시애틀로 돌아온 건 7월 첫째 주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브래든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키가 또 자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많이 탔네요. 사막에서 고생했구나. 17살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난 6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브래드나, 엄마가 정말 놀라운 걸 봤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집으로 가는 길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소음도 크고 시원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경험한 한국 에어컨들과 비교가 되었거든요. 다음날 월요일, AWS 본사에서 프로젝트 결과 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사장인 존 워커를 비롯해 8명의 임원진이 참석했어요. 저에게는 커리어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스, 6주간 고생 많았어. 결과가 어땠나? 존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이 회사의 기존 방침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브랜드를 권장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에서 삼성과 LG만이 완주했고 정점 복구 시에도 자동 재가동률이 98%에 달했다는 것. 에너지 효율성은 기존 미국 브랜드 대비 45% 우수했고 무엇보다 온도 정확도가 0.1도 이내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의 3년간 운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애율 90% 감소, 연간 300만 달러 전력비 절약,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재무 담당 부사장인 린다가 관심을 보였어요. 제스, 이 데이터들이 검증된 건가? 네. 모든 수치는 실제 측정값이고 제3자 검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한국 브랜드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의 후 존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제스, 솔직히 말해봐. 개인적으로도 확신하는 거야? 네. 존, 12년간 네 일 해오면서 이렇게 명확한 성능 차이를 본 적이 없어요. 편견을 버리고 보면 한국 기술이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AWS 전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표준화 작업이었어요. 사실상 승진이나 다름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브래든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승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배운 거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을 무시했다가 실제 성능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과정을 말이에요. 엄마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 미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더라. 좋은 건 좋은 거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해. 브래든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집 에어컨도 바꿔요. 너무 시끄럽고 전기료도 많이 나와요. 다음 주말 저는 브래든과 함께 가전 매장에 갔습니다. LG 에어컨을 보러 갔어요. 매장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줬는데 DUAL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효율이 40% 개선되고 소음도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조용하네요. 아예 소리가 안 들려요. 브래든이 신기해했어요.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전기료는 30% 줄었고 소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2개월 후 AWS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에 한국 브랜드 냉각 시스템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정책 변화의 근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래든과 함께 조용한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설치한 LG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회사 정책까지 바꾼 거잖아요. 고마워, 브래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야. 엄마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거지. 저는 문득 6개월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기술에 대한 맹목적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모습을요.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의 우수성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근 회사에서 제게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한국 삼성과 LG 본사를 방문해서 차세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브래드나, 엄마가 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엔 한국이야. 한국이요? 우와, 멋있네요. 엄마, K-팝 가수들 만날 수 있어요? 17살 아들다운 반응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진짜 혁신적인 기술들을 배워올 예정이야.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의심부터 했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일본 카메라 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7년 9월 도쿄 신주쿠구 니콘 본사 14층 회의실. 저는 그때 일본 최대 카메라 업계 전문지 카메라 매거진의 수석 기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니콘 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가 있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출시된 니콘 D850이 놓여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DSLR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캐논을 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부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니콘의 글로벌 DSLR 점유율은 36.8%로 전년 대비 2% 상승한 상태였죠. 캐논의 42.1%와 격차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있나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니콘 임원진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요? 개발 담당 임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진정한 사진 작품을 만들려면 여전히 DSLR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가전회사가 만드는 카메라로는 우리의 광학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요. 저 역시 그때는 그들의 자신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콘은 1917년 창립 이래 100년 동안 광학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이었으니까요. 캐논과 함께 전 세계 DSLR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컴팩트 카메라나 몇 개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니콘의 연간 매출은 3조 2천억 원에 달했고 이미징 사업부만으로도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67%가 DSLR과 관련 렌즈에서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요도바시 카메라 매장에서 DSLR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일시적 변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8년 초 제가 취재차 방문한 사진 동호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회원이 아이폰 X로 찍은 야경 사진을 보여주는데 선명도와 색감이 기존 DSLR 사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DSLR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특히 갤럭시 S9의 듀얼 픽셀 기술이 꽤 인상적이던데 한 중견 사진작가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3월 제가 20년간 취재해온 카메라 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18년 전 세계 DSLR 출하량이 1060만 대로 집계된 것입니다. 2012년 2010만 대에서 47%나 급감한 수치였죠. 저는 급히 니콘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것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해 4월 도쿄 CP 카메라 박람회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전자 부스에 몰린 인파가 니콘 부스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갤럭시 S10의 트리플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계속 만져보고 있었죠. 특히 갤럭시 S10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찍은 풍경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3도 화각으로 담아낸 웅장한 후지산의 모습이 니콘 D850에 14-24mm 렌즈를 장착해서 찍은 것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니콘 D850 바디만 350만 원,
여기에 고급 렌즈까지 더하면 최소 800만 원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반면 갤럭시 S10은 130만 원의 전화, 인터넷, 카메라가 모두 들어있었죠. 그해 여름,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을 구입해서 한 달간 니콘 D850과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 갤럭시 S10의 나이트 모드는 ISO 6400 수준에서도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콘 D850도 우수한 고감도 성능을 자랑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더욱 놀라운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갤럭시는 촬영 즉시 자동으로 색감 보정과 화이트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졌고 AI가 장면을 인식해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반면 니콘은 수동으로 모든 걸 조정해야 했죠. 2020년 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0 울트라에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뉴스였습니다. 1억 화소라니 니콘의 최고급 중형 카메라 D850도 4570만 화소인데 말입니다. 저는 즉시 삼성전자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1억 화소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 ISOCELL 기술로 픽셀 간 간섭을 30% 줄이고 수광 면적을 30% 늘렸습니다. 해상도뿐만 아니라 실제 화질도 크게 향상됐어요. 그해 3월 갤럭시 S20 울트라가 출시됐고 저는 출시 당일 구입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1억 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확대해보는데 디테일의 선명함이 경이로웠습니다. 건물의 작은 벽돌 하나하나, 나무잎의 세밀한 질감까지 모두 살아있었죠. 더 놀라운 건 100배 줌 기능이었습니다. 디지털 줌이지만 AI 기술로 보정해서 50배까지는 실용적인 수준의 화질이 나왔습니다. 니콘의 600mm 망원 렌즈가 700만 원인데 스마트폰 하나로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말 전 세계 카메라 시장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를 합쳐도 800만 대, 2012년 대비 60% 급감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12억 대가 팔렸고 이 중 프리미엄 모델의 대부분이 고급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그 즈음 니콘의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이미징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35% 급감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카메라 업계 전문 기자로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수원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이미지 센서팀 박진욱 상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졌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처럼 정밀한 장비들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서 ISOCELL 센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25%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16%였는데 단 2년 만에 9%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1위 순위가 43%이니 거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은 셈이었죠. 박 상무가 손에 든 작은 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갤럭시 S21 울트라에 들어가는 ISOCELL HM3 센서입니다. 1억 800만 화소에 0.8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검은 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니콘이나 캐논의 풀프레임 센서보다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픽셀 비닝 기술로 실제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박 상무의 설명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스마트폰 센서가 DSLR보다 더 좋다고요? 그때 연구원이 실제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니콘 D850으로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주간 촬영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갔고 야간 촬영에서는 오히려 갤럭시가 더 밝고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ISOCELL 기술의 핵심은 픽셀 간 격리벽입니다.
기존 센서는 인접한 픽셀 간빛 간섭이 심했는데 저희는 물리적 격리막을 만들어 30% 이상 간섭을 줄였어요. 더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듀오 픽셀 프로 기술로 모든 픽셀에서 위상차 검출이 가능합니다. 니콘 D850은 전체 픽셀의 5%만 위상차 검출에 사용하는데 저희는 100%예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속도가 훨씬 빠르죠.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더군요. 갤럭시 S21 울트라의 AF 속도는 0.2초, 니콘 D850은 0.35초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카메라 회사들도 이제는 저희 센서를 쓰고 싶어 해요. 실제로 몇몇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박상무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촬영해 봤는데 100배 줌으로 25km 떨어진 남산타워의 세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이거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가요? 제가 연신 감탄하자 박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문 사진작가의 모든 장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소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화질과 편의성에서도 DSLR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삼성이 보내준 자료를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인데 이 중 80%가 스마트폰용이었습니다. 반면 DSLR용은 5%에 불과했죠. 더욱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용 센서는 연평균 12% 성장하는 반면 DSLR용은 매년 8%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때 제가 30년간 취재해온 카메라 업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맞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니콘, 캐논 같은 전통 강자들이 여전히 DSLR에 매달려 있는 사이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2월 제가 카메라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체험한 혁신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가 출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소식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한 저는 실물을 직접 만져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에 쥔 갤럭시 S23 울트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지만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카메라 기획팀 김현수 부장이 직접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2억 화소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니콘 D850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피사체를 갤럭시 S23 울트라와 니콘 D850으로 촬영한 비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확대해서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디테일 면에서 오히려 더 선명했던 것입니다. 건물의 미세한 질감, 나무잎의 인매까지 모든 게 또렷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 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ISOCL의 HP 센서는 DVTG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픽셀에 2개의 수직 전송 게이트를 넣어서 전자 전송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기술적인 설명은 복잡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해보니 갤럭시 S23 울트라가 31.2D, 니콘 D850이 29.8D였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갤럭시가 더 우수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들고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며 촬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주쿠의 야경을 찍어봤는데 나이트 모드에서 나온 결과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ISO 6400 상황에서도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네온사인의 화려한 색감이 과포화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20년간 사용해온 니콘 디오보다도 더 좋은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DSLR로 야경을 찍으려면 삼각대 설치, 셔터 속도 조절, ISO 세팅 등 최소 5분은 걸렸는데 갤럭시는 그냥 셔터만 누르면 AI가 알아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습니다. 100배 줍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도쿄타워에서 30km 떨어진 후지산을 촬영해봤는데 산의 능선과 적설 상태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니콘의 600mm 망원 렌즈로도 이 정도 화각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인물 촬영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갤럭시의 인물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서 배경 블러 처리가 완벽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정확하게 분리해서 아웃포커싱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컴퓨터 처리가 아니라 센서에서 바로 나온 결과인가요? 제가 김 부장에게 다시 확인하자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픽셀 프로 기술로 모든 픽셀에서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진짜 광학적 복회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로 하루 종일 찍은 사진 중 버릴 게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니콘으로 찍으면 10장 중 2~3장 정도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의 한 유명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40년 경력의 사진작가 스즈키 선생님께 갤럭시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가요? 스키 선생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색감, 디테일, 구도 모든 면에서 전문 카메라 수준이네요. 특히 야경 사진은 제가 최고급 DSLR로 찍은 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무겁고 복잡한 장비 대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전문 작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해 3월 DxOMark에서 발표한 결과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가 144점으로 전체 10위에 올랐고 특히 줌 성능에서는 141점으로 거의 모든 전문 카메라를 앞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국 The Verge의 평가였습니다. 줌과 색보정 기술은 지금까지 본 스마트폰 중 최고다. 삼성은 이제 DSLR 대체제로서도 설득력 있다는 극찬이었죠. 그때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일본이 100년간 지켜온 카메라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202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국제사진기술학회에서 저는 30년 기자 생활의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스마트폰 카메라 혁명과 전통 카메라 산업의 미래였습니다. 강연장에는 니콘, 캐논, 후지필름의 임원들과 전 세계 카메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2012년 전 세계 DSLR 출하량 2010만 대, 2023년 740만 대, 63% 급감입니다.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죠. 일본이 자랑하던 카메라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16%에서 25%로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2017년 니콘 회의실에서의 안일함, 2019년 갤럭시 S10의 충격, 2021년 삼성 연구소 방문에서의 경악, 그리고 2023년 갤럭시 S23 울트라의 완벽함까지. 저는 처음에 삼성을 무시했습니다. 가전회사가 무슨 카메라를 만들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 새로운 접근이 무엇인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니콘 D850은 분명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촬영하려면 설정을 배워야 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며 사진을 현상에서 보정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반면 갤럭시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셔터만 누르면 완벽한 사진이 바로 나옵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를 만들었지만 삼성은 모든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최적의 설정을 찾아주고 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며 완벽한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2024년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찍히는 사진은 45억 장인데 이 중 95%가 스마트폰으로 촬영됩니다. DSLR로 찍힌 사진은 1%도 안 되죠. 더 놀라운 건 품질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갤럭시 사진들을 보면 전문 사진작가 작품과 구분이 안 갑니다. 이제 장비가 아니라 감성과 순간이 사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로 제가 찍은 후지산 사진이었죠.
새벽 5시,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과 함께 장엄하게 서 있는 후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입니다. 30년간 니콘 카메라로 수만 장의 후지산을 찍었지만 이만큼 완벽한 사진은 처음입니다.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색감의 자연스러움, 디테일의 선명함, 구름의 부드러운 질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어떤 설정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갤럭시를 하늘을 향해 들고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AI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거든요. 니콘의 한 임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삼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펙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증명했어요. 강연을 마치며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손녀가 갤럭시로 찍어준 제 사진을 봤습니다. 70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젊은 기자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운 순간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카메라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추억을 담는 마법의 상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법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강연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을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에서 15년간 중국 경제 침투 전략을 분석해온 선임연구원입니다. 2022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긴급 강요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유럽 핵심 인프라의 35%를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15년간 분석한 중국의 무서운 경제 침투 전략과 이에 맞선 한국의 놀라운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유럽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거든요. 2019년 12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U 경제안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이 중국 코스코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67% 지분 인수라는 건 사실상 항만 운영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에 가입하면서 중국 자본이 이탈리아 북부 산업지대까지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트리에스테 항만, 제노바 항만까지 중국 기업들이 장기 임대권을 확보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독일 함부르크 항만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중국 코스코가 함부르크 항만 운영사 HHLA의 지분 35% 인수를 추진했을 때 저는 정부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이 문제로 몇 달간 갈등을 빚었거든요. 결국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반대를 무릅쓰고 24.9%로 축소 승인했지만 독일 경제부와 외무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중국이 유럽 전역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핵심 인프라를 장악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국의 경제 침투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추적한 결과 명확한 3단계 패턴이 있었어요. 1단계는 부동산과 관광업 투자, 2단계는 항만과 공항 같은 핵심 인프라 장악, 3단계는 오지와 원전 같은 첨단 기술 분야 독점입니다. 그리스를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35억 유로를 투자해서 피레우스 항만을 인수했습니다. 처음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죠. 하지만 2016년 코스코가 지분을 67%까지 늘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는 EU 대중국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더 심각합니다. 2019년 1대1로에 가입한 후 중국 투자가 급증했는데 코로나19 때 중국이 마스크와 의료진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했습니다. 2021년 EU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을 제재할 때 이탈리아가 반대표를 던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신장에 공장을 두고 있어서 중국 눈치를 봐야 하고
BASF는 광둥성에 100억 유로를 투자해서 이미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독일 기업 CEO들이 중국 정부 고위급과 만날 때마다 대만 문제나 홍콩 민주화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죠.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원전 사업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중국 광익 집단이 60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영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는 영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중국에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렉시트로 경제가 어려워진 영국이 중국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프랑스는 그나마 경계심이 강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중국 국영기업이 파리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서 유럽 관문까지 중국 손에 들어갔어요. 샤를 드골 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7천만 승객의 쇼핑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코스코가 2016년 유럽 게이트웨이 터미널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유럽 최대 항만의 운영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발 화물선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물류 데이터도 중국과 공유되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스위스였습니다. 2017년 중국이 스위스 글로벌 물류기업 쿠넨나겔의 대주주가 되면서 유럽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유럽 내 화물 이동 경로와 시간까지 중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가 2021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이 유럽 14개국 35개 핵심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총액만 1180억 유로에 달해요. 항만 13곳, 공항 8곳, 전력망 6곳, 통신망 8곳이 중국 자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거든요. 2023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안보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유럽 사례를 발표하는 도중 한국 교수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똑같은 패턴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연평균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건물이 급증했어요. 제주도는 특히 심각해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의 3.2%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기업들이 한국 항만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중국 코스코가 부산항 신항터미널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려 했고, 2019년에는 인천항 내항 개발 사업에 중국 자본이 손을 뻗쳤어요. 다행히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유럽에서 본 패턴과 똑같았습니다. IT 분야는 더욱 민감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오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거든요. 2017년 KT가 화웨이와 오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가 독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논의가 한창일 때였거든요. 한국 게임 산업도 타겟이 됐습니다. 중국 텐센트가 한국 게임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펄어비스에 260억 원을 투자했고 2021년엔 위메이드에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투자처럼 보이지만 한국 게임 기술과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우려가 컸어요. 바이오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는데 K방역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진단 기술과 백신 개발 능력을 노린 거였죠. 실제로 2020년 중국 자본이 한국 바이오 기업 10여 곳에 투자를 시도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이 한국에서도 똑같은 3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1단계로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서 한국인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2단계로 항만과 통신 인프라에 접근하며 3단계로 첨단 기술과 바이오 산업을 타겟으로 삼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니 유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경제안보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체계를 만들면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 거예요. 2019년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해서 국가 핵심 기술 분야 투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20년 한국 정부가 화웨이 오지 장비 도입을 사실상 차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보안 우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정보 수집과 인프라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독일이 2023년에야 화웨이 장비 퇴출 계획을 발표한 걸 생각하면 한국이 3년이나 빨랐어요. 2021년 새 정부 출범 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안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12개에서 35개로 대폭 확대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공격적 방어 전략을 발견한 거예요. 2023년 6월 한국 국가안보실을 방문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 침투를 막는 동시에 자국 기술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공격적 방어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먼저 방어 체계부터 놀라웠습니다. EU가 2021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 4년 만에 완전한 경제안보 법제를 구축했어요. 독일 연방정부가 아직도 부처 간 의견 조율로 갈등하는 걸 보면 한국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한국의 경제안보 심사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독일은 외국인 투자 심사를 할 때 25% 지분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은 10% 지분만 되어도 국가 핵심 기술 분야는 사전 신고하도록 했어요. 심지어 기술 제휴나 합작회사 설립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럽보다 2단계는 더 빨랐죠. 더 놀라운 건 전 국민 경각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언론, 시민사회까지 모두 경제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2022년 중국 단둥시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독일 같으면 경제부 발표 하나로 끝났을 텐데 말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 출장 직원의 개인 디바이스 반입을 금지하고 기술 데이터 해외 반출 절차를 3단계로 강화했어요. 심지어 중국계 직원 채용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이런 수준의 민간 자율 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자국 기술로 중국이 노리던 시장을 선점하는 공격적 방어였어요. 2020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K디지털, 뉴딜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세요. 중국이 Made in China 2025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는 동안 한국은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는 인텔 SSD 사업부를 7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분석한 자료로는 중국 YMTC가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CATL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연합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어요. 테슬라, BMW, 현대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면서 기술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동맹국 기술 네트워크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표되자 한국 기업들이 즉시 미국 투자를 확대해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180억 달러를 투자하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55억 달러 규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도 인상 깊었어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육지통신 분야에서 한미가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죠. 독일이 미국과 이런 수준의 기술 동맹을 맺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일본과의 협력도 놀라웠습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첨단 기술 보호 공동 선언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3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구축하기로 한 거예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빠른 변화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국 기술을 수출하면서
중국의 1대1로를 정면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한국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기술 전시를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 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신행정 수도, 필리핀 수빅만 스마트시티까지 모든 곳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이었어요. 삼성물산이 건설한 70km 구간에 무인운전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하루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사우디 관계자가 한국 덕분에 사막, 도시가 최첨단 도시로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UAE 바라카 원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이 원전으로 UAE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2,1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1대1로로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는 것과 정반대였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도 중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수직 농장으로 물 사용량을 90%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100배 늘리는 기술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2023년 한국 스마트팜 수출액이 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한국 기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형 지능영혼실에서 40도 폭염에도 딸기와 멜론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걸 보니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독일 정부 관계자로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중국 견제에만 급급한데 한국은 자국 기술로 전 세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과도 거두고 있었거든요. 2024년 한국의 인프라 수출액이 28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걸 보면 이게 진정한 공격적 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 삼성과 LG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긴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 K방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경제안보